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AWS 코리아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모범 아키텍트 설계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승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키노트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2016년 1월 7일 서울 리전을 저희가 런칭을 하면서 비슷한 주제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세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리에 QR코드를 다 인쇄를 해서 좀 놔드렸는데 QR코드 스캐너를 가지고 QR코드를 한번 리딩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화면에도 좀 준비를 했는데 멀리 계신 분들은 이게 스캐너로 리딩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저희가 프린팅을 좀 해드렸는데 조그만한 웹사이트가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가 뜰 건데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해주시면 세션 진행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QR코드 스캐닝 다 하셨나요? 네. 자, 여러분들 모바일 폰의 화면이 잠시 후에 바뀔 건데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AWS를 사용한 경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솔직하게 한 개씩 선택하고 밑에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겠습니다. 숫자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동일한 질문을 저희 고객들께 드렸을 때 총 202분이 투표에 참석을 해주셨는데 숫자가 계속 올라갑니다. 조금 더 눌러주십시오. 137명, 138명 정도 됐습니다. 다 누르셨나요? 숫자가 더 이상 올라가질 않네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 애니메이션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안 누를 때 가만히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눌러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누르시는 즉시 실시간으로 반영돼서 이 화면이 리프레시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숫자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161분이 163분이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사용해본 경험이 없다는 분들이 한 45분, 그리고 6개월 미만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3년에서 5년 또는 2년에서 3년 정도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작년에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렸을 때 저희 고객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해주셨는데 작년 결과를 한번 쉐어를 해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제가 투표를 했을 때 결과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제가 내심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분들이 AWS에 대한 경험들이 조금 길어져서 한 칸 정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왔었는데 사용해 본 적 없고 6개월 미만인 분들이 가장 많았던 1년 전하고 거의 유사한 현상을 좀 보여주십니다. 그것처럼 뭐냐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AWS 클라우드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좀 새로운 내용들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세션을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폰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포울을 하고 나서 다시 그 다음 질문을 좀 기다려달라는 메시지가 떴을 건데 그냥 그대로 좀 두십시오. 리프레시 하지 마시고 제가 세션을 진행하면서 질문들을 여러분들께 몇 개를 더 드릴 겁니다. 그때 솔직하게 투표를 해주시면 제 세션 진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AWS의 Well Architected Framework이라고 하는 저희의 아키텍처 방법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에 이걸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안, 안정성, 성능, 그리고 비용 최적화 기반에 대한 4가지 관점을 가지고 AWS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적인 접근 방법론을 저희가 고객들께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16년 리인벤트 즈음에서 저희가 이 방법론을 새롭게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앞에 제가 4개의 관점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한글로 로컬라이제이션을 못해서 영어로 된 걸 캡처를 해왔습니다. 마지막 5번째 운영 고도화와 관련된 관점들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쭉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렇다면 AWS에서 제공하는 Well Architected Framework이라는 게 과연 뭐냐? 저희가 아침에 키노트에서도 사실은 들으셨겠지만 현재 100만이 넘는 액티브 커스터머가 AW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AWS를 사용하는 고객 또는 사용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을 만나 뵙고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항상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AWS 직원들이 수많은 고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축적된 저희의 경험치들을 사실은 녹였습니다. 녹여서 여러분들께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이고 성능이 굉장히 좋은 애플리케이션들을 AWS에서 활용하고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라라고 하는 방법론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보안,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성능, 그리고 비용 효율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운영 고도화, 이 5가지 관점에 대해서 저희에게 방법론을 고객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면, 실제로 보안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AWS 클라우드 상에서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게 될 건데,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시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될 건데, 그런 데이터 및 디지털 자산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판단을 하시라라고 하는 방법론입니다. 두 번째로 안정성은 시스템의 아키텍처가 장애 또는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업무 패턴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아키텍처가 설계되어 있는가, 그리고 성능, 시스템의 리소스들이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그리고 앞에 이런 3가지 것들을 만족하면서도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 비용을 끊임없이 효율화할 수 있는 또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운영 고도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들을 얼마나 잘 모니터링하고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지원 체계들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지원 체계들을,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마련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방법론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전체적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내용들에 앞서서 클라우드에 있어서 아키텍처를 디자인하는 원칙에 대해서 제가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슬라이드가 갑자기 폰트가 작아졌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투리가 약간 섞이긴 했지만 한글은 굉장히 잘 읽기 때문에 필요한 용량을 추측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클라우드의 장점이 뭡니까?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의 리소스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에서 프로젝트를 하실 때처럼 사이징을 하고 6개월 내지는 1년 이후에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이 어느 정도 덩치가 돼야 될지, 그래서 2년, 3년 이후를 내다보면서 커패시티 플래닝을 하고 사이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불필요한 그런 추측들을 하지 말고 현재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액추얼한 리소스들을 가지고 아키텍처를 설계하시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두 번째, 운영 환경의 규모에 맞는 테스트를 수행하시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프로덕션 시스템의 규모는 이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운영 환경으로 가기 전에 테스트를 하시려고 하는데 테스트 환경이 필요하죠. 근데 테스트 환경을 똑같이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테스트는 약식으로 하죠. 펑셔널 테스트하고 인티그레이션 테스트하고 때로는 퍼포먼스 테스트도 하시는데 프로덕션 환경보다는 소규모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의 결과들을 가지고 운영 환경으로 적용을 시키고 나면, 부끄러운데 계속 사진을 찍으시네요. 시키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의 또 장점은 필요할 때 필요한 리소스들을 그대로 딱 쓰고 테스트가 끝나면 그 리소스들을 과감하게 휴지통에 갖다 버리는 거죠.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운영 환경의 규모에 맞는 테스트 환경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수행하시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 아키텍처에 대한 변경 실험들을 자동화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 중에도 끊임없이 변경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내지는 우리 아키텍처에 이런 아키텍처의 개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성능도 좋고 안정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대단위의 테스트, 대단위의 변경보다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변경과 그런 실험들을 아주 자주 대신 자주 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세 번째 원칙이고요. 네 번째 원칙, 저도 잘 안 보이네요. 데이터 드리븐 아키텍처를 디자인하십시오라는 게 네 번째 원칙입니다. 사실은 아키텍처를 위한 아키텍처를 디자인하시면 안 되죠. 아키텍처를 디자인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게더링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 데이터들이 뭐 성능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유저들의 어떤 비헤이비어들을 분석하는 지표들이 나올 건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비즈니스의 목표와 동일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분석된 결과들을 다시 아키텍처에 적용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아키텍처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사실 이 아키텍처가 이론적으로는 뭐 좋겠지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아키텍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에 근거한 그런 아키텍처를 디자인하시라고 하는 게 네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게임데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은 운영 내지는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서 구축을 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어떤 목표가 아닙니다. 아키텍처를 개선하고 비용을 효율하고 운영을 고도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은 하나의 여정이어야 되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아키텍처 설계를 완료해서 여러분들의 시스템들을 클라우드에 직접 디플로이를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디플로이 하고 나면 곧바로 추가적인 개선 사항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사실 시작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 고정된 형태의 리소스나 고정된 형태의 아키텍처로는 클라우드의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가져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 원칙들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디자인 원칙 다섯 가지에 입각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총 다섯 개의 그런 관점들, 뭐 보안, 안정성, 성능, 비용, 그리고 운영 효율화,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안. 이 전체적인 클라우드에 대한 아키텍처 원칙 내에 보면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한 중요한 디자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보안, 모든 영역에 가능하면 보안을 적용해라. 예전처럼 데이터 센터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가장 첫 번째 가로막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레벨에 방화벽 하나 설정을 했다고 해서 보안이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보안은 방화벽도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데이터 인크립션도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애플리케이션에서 오선티케이션도 하셔야 되고, 액세스 컨트롤도 하셔야 되고, 굉장히 여러 영역에 보안을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영역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안 원칙들을 다 적용시키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로그들을 끊임없이 수집하셔야 됩니다. 수집하시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은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일어났을 때 이 이벤트에 대한 대처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셔야 되고, 네 번째, 당연한 거죠.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의 보호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AWS가 제공하는 이 프레임워크에 있는 많은 내용들, 보안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여러분들이 자동화해서 적용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보안의 영역이 뭐가 있냐? 실제로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보호하셔야 되고요, 권한 관리하셔야 되고, 인프라도 보호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오디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늘어났네요. 199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뭐 트렌드는 비슷한데, 그 다음번 질문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그 다음부터는 멀티플 초이스입니다. 한 개만 굳이 선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AWS의 루트 계정을 어떻게 제어하고 계십니까? AWS를 사용한 경험이 없다는 분들은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고, 대부분 루트 계정이 뭔가요? 라는 답변을 하실 거로 저는 기대를 하는데, 일단 AWS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AWS의 루트 계정을 현재 어떻게
제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한번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상된 결과네요. 루트 계정이 뭔가요? 40분. 예. 그리고 제가 이 루트 계정이 뭔가요? 라고 답을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남은 시간이 또 한 30분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기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루트 계정이 뭔가요? 평소에 루트 계정을 사용 중인 분들도 32분 계시고요. 루트 계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분들 66분들, 그리고 MFA, 멀티팩터 오선티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루트 계정을 보호하고 있는 고객이 한 50분 되시고요. 아까 199명이었는데 현재 192분이 참석하셔가지고 선택은 162분이 참석하시고 선택을 200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게 현재 루트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동일하게 1년 전에 저희 고객들의 답변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1년 전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예, 오늘 오신 분들이 경험들이 비슷하셔가지고 루트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MFA를 적용하고 있다 했는데, 사실은 오늘 보여주신 결과와 1년 전의 결과가 약간 다른 트렌드를 아마 보이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MFA를 적용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늘어난 게 보일 겁니다. 실제로 루트 어카운트라고 하는 AWS의 루트 어카운트는 유닉스로 치면 정말 루트, 그리고 윈도우즈로 치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같은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많은 권한이 있는 어카운트는 실제로 만들고 나서 사용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베스트 프랙티스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내지는 매니지먼트 콘솔에 직접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EC2 인스턴스를 10개, 20개 런치할 때 EMR 클러스터를 만들고 RDS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러는 모든 작업에 있어서 루트 어카운트는 가능한 사용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보안의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그렇다면 어떡하냐? 루트 어카운트 대신 IAM이라고 하는 루트 어카운트 아래에 있는 차일드 어카운트와 같은 IAM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권한들을 부여해서, 네트워크 관리자한테는 네트워크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한테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방화벽을 설정하고 라우팅 테이블을 수정하고 이런 권한들을 다 뺏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권한들을 분리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시라라고 하는 게 저희의 베스트 프랙티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번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로그를 여러분들이 현재 저장하고 계신지. 시간이 없어서요, 빨리빨리 눌러주십시오. 과감하게. AWS를 사용한 경험이 없다, AWS의 루트 어카운트가 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계속 갑니다. 빨간색으로. 로그를 별도로 수집하고 있지 않다. 왜? AWS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로그를 수집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대로 가고, OS 및 애플리케이션 로그 굉장히 많이 수집하고 계시고, ELB 로그, S3 버킷 로그, 그리고 VPC 플로우 로그, 그리고 AWS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그 이외의 로그들을 수집하고 계시다고 하는 분들 계신데, OS 및 애플리케이션 로그들은 굳이 AWS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도 여러분들 항상 수집하시는 로그죠. 거의 유사한 결과인 것 같은데요, 1년 전에 여러분들의 답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VPC 플로우 로그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답변이 굉장히 적었었는데, 방금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신 결과들을 보면 VPC 플로우 로그도 약간 늘어났고 클라우드 트레일에 늘어났고 이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애플리케이션 로그나 OS 로그 수집하는 건 당연한데, AWS의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여러분들이 출입하시면 출입 대장에 사인을 하고 등록을 하고 배지를 부여받고 배지를 스캔해서 출입문을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서버가 위치한 층으로 올라가서 뭐 케이지가 있으면 케이지를 액세스해서 여러분들의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작업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모든 데이터 센터의 이동 경로들은 항상 CCTV로 모니터링이 되고 기록이 됩니다. 그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감사 로그이기 때문에 항상 수집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AWS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서버 앞에 설 수 없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뭐 출입할 수 있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어카운트에 대한 인증만 끝나면 언제든지 버추얼한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출입 기록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어떻게 로깅을 할 거냐. 그래서 AWS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는 서비스입니다. AWS가 제공하는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는 API로 동작을 합니다. API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EC2 인스턴스를 만든다거나 EMR 클러스를 런치를 한다거나 내지는 방화벽 룰을 하나 설정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API로 이루어집니다. 그 API에 대한 로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무슨 수정사항을 가했는지를 모두 다 캡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 어디로부터 접속해서, IP 어드레스겠죠. 어디로부터 접속해서 어떤 유저 권한으로 접속을 해서 무슨 액션을 취했는지를 모두 다 로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로그들을 되짚어 가다 보면 실제로 누가 어떤 변경 사항들을 직접 인프라에 가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VPC 플로우 로그스. AWS가 제공하는 방화벽 기능들이 있습니다.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하는 보안 그룹, 또 하나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이런 방화벽 기능을 하는 방화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방화벽에 대한 모든 로그들을 남겨드릴 수 있는 게 VPC 플로우 로그입니다. 실제로 가상 서버 EC2 인스턴스에 연결되어 있는 버추얼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준으로 트래픽들을 모두 다 allowed 트래픽인지 내지는 우리가 리젝트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로깅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로그들을 여러분들이 수집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안과 관련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을, 여러분들의 인프라에 적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AWS가 제공하는 보안 영역의 이런 많은 주요한 서비스들을 사실은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권한 관리, 앞에 말씀드린 IAM, 그리고 사용자의 인증들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ID 패스워드만 하는 게 아니라 시큐리티 토큰을 다시 한번 입력할 수 있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여러분들 OTP 카드 같은 겁니다. 멀티팩터 오선티케이션이라고 하는 MFA 기능들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API 호출 기록은 AWS 클라우드 트레일,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라라고 하는 게 저희의 공고사항입니다. 두 번째 관점이 안정성 관점이죠. 안정성에 대해서도 디자인 원칙이 있습니다. 복구 절차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항상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복구 절차를 테스트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여러분들이 매뉴얼하게 작업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뭔가 복구가 될 수 있다면 아주 안정적인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수직적인 확장보다는 수평적인 확장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과거에 데이터 센터에서는 주로 스케일업으로 여러분들이 확장하던 것을 클라우드에서는 스케일아웃으로, 대신 뭔가 페일이 났을 때, 가상머신 하나가 페일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가상머신 하나가 페일이 났을 때 영향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큰 가상머신 2개를 운영하는 것보다 작은 가상머신 4개를 운영하는 것들이 실제로 전체 서비스의 영향도가 적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로 수평적인 확장이 자동적으로 가능하도록 사실은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고정적이지 않고 다이나믹한 그런 아키텍처를 구성하시라. 즉 AWS에 제공하는 오토 스케일링이나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예기치 않은, 내지는 이벤트나 내지는 또는 뭐 어떤 특정한 별로 좋지 않은 트래픽들, 디도스와 같은 이런 공격들이 들어올 때도 여러분들이 시스템의 리소스가 모자랄 때 자동으로 수평 확장이 쭉 돼서 모든 서비스들을 그대로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다이나믹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귀찮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또 질문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AWS 어카운트의 서비스 리미트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리밋이 얼마인지 모른다가 약 40분 정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성실히 해주시면. 지금까지 쭉 맨 상단에 있는 답변을 해주신 분들은 일관되게 쭉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AWS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리밋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고객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루트 어카운트가 뭔지도 모르겠고 나는 로그를 수집하지도 않고
예, 뭐 이렇다고 AWS 사용한 경험도 없으신 분들이 아까 40분 정도 됐는데 76분이 리미트가 얼마인지 잘 모른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 이쯤에서 작년 결과 한번 보여드릴까요? 참 다르지 않네요. 예, 제 예상을 참 이런 그래프가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아주 패턴이 똑같습니다. 예, 오늘 걸 보고 말씀드리면 AWS의 어카운트에 보면 소프트 리미트라는 게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해서 EC2 인스턴스 가상 머신을 100개를 띄우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100개를 띄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소프트 리미트를 걸어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AWS의 어카운트를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당장 가상 머신을 100개 띄우려면 안 뜹니다. 왜? 기본적으로 어카운트를 만들자마자 런치할 수 있는 가상 머신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20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평소에 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리소스가 더 필요합니다. 내지는 오토 스케일링에 의해서 리소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리미트를 올려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트래픽이 계속 몰려 들어오는데 웹서버를 10대 운영하고 있다가 12대, 다시 14대, 16대로 쭉쭉쭉 늘어나는데 리미트에 딱 걸려서 웹서버가 뜨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비스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어카운트의 리미트는 가상머신의 개수뿐만 아니라 블락 스토리지인 EBS 볼륨에 대한 리미트도 있고요. AWS의 모든 서비스에 소프트 리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미트를 평소에 조금 모니터링하고 계시다가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이만큼 사용할 것 같은데 리미트를 미리 좀 올리셔야 됩니다. 리미트를 올리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한테 서포트 케이스 하나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올려드립니다. 물론 제가 올려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 서포트팀에서 올려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장애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구성을 AWS에서 하고 계신지, 이제 앞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투표를 해주셨는데 슬슬 좀 귀찮아지기 시작하시는 모양이네요. 조금 더 저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투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HA 구성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로드 밸런싱 하고 계시고, 모니터링 하고 계시고, 멀티 에이지 구성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토 힐링 내지는 EC2 오토 리커버리 기능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급 기능들을 사용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일단 로드 밸런싱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총 142분이 351개의 투표를 해주셨는데, 이거 작년하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다르죠. 저는 제 눈에는 보이는데, 로드 밸런싱이라는 걸 사실은 좀 많이, 작년의 투표 결과에 비해서 로드 밸런싱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이네요. 장애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HA 구성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장애가 생기는 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만드셔야 되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AWS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AWS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100이면 100 대부분 사용하는 서비스가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가 AWS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EC2 인스턴스라고 하는 가상 머신 사용하시고요. 두 번째로 AWS 서비스 중에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께 제공되었던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S3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ELB라고 하는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 서비스를 이용해서 로드 밸런싱을 하는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멀티 어베일러빌리티 존, 앞에 저희 염동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AWS의 모든 리전에는 각기 2개 이상의 어베일러빌리티 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어베일러빌리티 존은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된 데이터 센터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데이터 센터 레벨의 이벤트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가용 영역은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저희가 인프라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한 데이터 센터에 서버 4대를 띄우는 거나 양쪽 데이터 센터 또는 양쪽 가용 영역에 서버를 2대 분산해서 배치하는 거랑 비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하는 건
그 양쪽 가용 영역 사이에 발생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비용들을 아주 조금 저희가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하다고 제가 거짓말은 하지 않는데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양쪽으로 분산해 놓으면 안정성은 훨씬 좋아지는데 비용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구성들이 굉장히 좋은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안정성 영역에 있어서 주요한 서비스들이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이 슬라이드 쉐어해드리면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를 권고를 해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제가 노티를 받아가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능, 최신 서비스나 기능들, AWS 혁신하기로 유명한 회사죠. 2016년도에는 1017개, 1017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1017개의 새로운 서비스 및 피처를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처를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구성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 및 새로운 기능들을 사용하는 굉장히 좋고, 성능에 있어서는 리전을 여러 개, 만약에 글로벌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외국에 있는 고객들을 위해서 굳이 한국에 있는 서울 리전만 사용할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는 오레곤이나 버지니아,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희 AWS의 리전을 사용하면 훨씬 더 빠른 성능을 제공할 수 있겠죠. 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68개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서 CDN 사용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고요. 때로는 서버 없는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그리고 더 자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할 것을 권고를 해드립니다. 폴 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의 결과입니다. 아마 유사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폴 따로 안 할 건데요. 워크로드에 맞는 EC2 인스턴스의 종류를 어떻게 선택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작년에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비용 예산 범위 내에서. 근데 저 위에 계신 분들 감으로, 대단하시죠? 엄청난 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근데 감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으로 하고 일주일 정도 운영을 해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어떤 유세지를 보여주면 빨리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해서 뭐 EC2 인스턴스 타입 바꾸는 거 스탑 스타트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리눅스 인스턴트 같은 경우에 스탑 스타트 하는데 1분 30초면 다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짧은 시간 만에 여러분들이 유형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감으로 하시더라도 끊임없이 모니터링만 하시면 저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작년에 한번 드려봤더니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와치라고 하는 AWS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플랫폼이 있습니다. 서비스 대부분 무료입니다. 클라우드 와치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그래서 특별한 몇 가지 클라우드 와치 대시보드나 이런 기능을 사용하실 때 추가적인 비용을 내시지만 EC2 인스턴스, RDS, EMR 클러스터가 현재 어느 정도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보이고 있는지, 어느 정도 디스크 IO를 사용하고 있는지, 네트워크 IO는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모니터링 서비스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사실은 사용하시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능 영역에 있어서 주요 서비스들 각각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컴퓨터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마지막 이 부분은 이게 사실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또 묘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버 10대를 가지고 작업들을 돌렸더니 10시간이 걸려요. 어떤 특정한 배치 작업들을. 그렇다면 어떡할 거냐?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버 100대를 가지고 1시간에 일을 끝내시라고. 왜? 서버 10대를 가지고 10시간 운영하는 거나 서버 100대를 가지고 1시간에 끝내는 거나 비용이 똑같습니다. AWS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0시간 할 일을 1시간에 끝내고 나머지 9시간을 더욱더 회사의 비즈니스를 위한 생산적인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밸류와 여러분들 회사의 비즈니스 밸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용. 비용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 업무 내지는 부서별로 비용 구조를 굉장히 투명하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비용을 끊임없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인포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의 CEO이신 찰스 필립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친구는 때로는 영화에서 네가 가라 하와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진짜 친구라면 친구가 좋지 않은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 걸 말려야 됩니다. 그죠? 데이터 센터를 더 이상 운영하고 내지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런 것들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에 있어서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비용 효율적인 자원을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비용 최적화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간단한 폴 한번 보시면 작년에 드렸던 거예요. 클라우드 와치 모니터링,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내지는 얼럿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1,000불,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쓴다 이러면 클라우드 와치에 빌링 얼럿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얼럿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빨리 가서 사용되지 않은 리소스를 꺼버린다거나 내지는 내가 허용하지 않는 또 다른 리소스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면 빨리 가서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EC2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두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인스턴스는 끄시라. 퇴근할 때 끄고 출근할 때 켜지고 자동화하시면 됩니다. 스크립트로. 퇴근 시간 6시면 물론 6시에 퇴근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예. 퇴근 시간이 6시면 10시에 끄고 출근 시간이 9시면 6시에 켜고 예. 미리 웜업도 할 겸 그렇게 좀 자동화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AWS가 제공하는 가격 정책인 Reserved Instance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면 1년에 한해서는 한 25%에서 30% 때로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하고 계약을 하면 65%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운영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운영 작업들을 코드로 요즘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Infrastructure as a Code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AWS가 제공하기 때문에 코드로 운영 작업들을 수행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휴먼 에러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목표에 맞게끔 운영 프로세스를 만드시라고 하는 것들. 또 하나 정기적으로 작게 점진적으로 변경 작업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드리고 예기치 않은 이벤트에 대한 대응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폴을 생략하고요. 오늘 아침에 사실은 키노트에서 나왔지만 저희가 이 운영 효율화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운영을 준비하고 실제로 운영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대응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OpsWorks for Chef Automate이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있습니다. 셰프 서버를 직접 관리형 서비스로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과거에 OpsWorks라는 서비스가 있긴 했지만 셰프 솔로 기반에 만들어져서 커뮤니티에서 나와 있는 쿡북이나 레시피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던 약간의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이 관리형 셰프 서버를 사용하면 셰프 오토메이트를 사용하면 오픈소스 내지는 GitHub에 올라가 있는 수많은 레시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움들을 가지시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아마존 EC2 Systems Manager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AWS는 여러분들에게 EC2 레벨에 대한 기능들만 제공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허용을 하시고 설정만 하신다면 EC2 인스턴스 내부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패키지를 설치하고 메인터넌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새로 선보였습니다. 운영 중에는 코드 빌드나 엑스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새로운 서비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영을 좀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대응이요. Personal Health Dashboard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들을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운영하고 계시는 인프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미리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리신 서포트 케이스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Shield Advanced라고 하는 DDoS 공격에 대해서 지원 서비스를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준비, 운영, 대응에 대한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운영의 고도화를 하시기를 좀 권고를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지만 한 3분만 시간을 좀 주시면 고객사 예를 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16년도 리인벤트, 한 달 전에 있었던 리인벤트에 직접 와서 본인의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에 대한 경험들을 발표를 하셨어요. 이분들이 2012년부터 쭉쭉쭉 2014년, 3년, 4년, 5년 가면서 클라우드에 대한 여정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클라우드의 그 좋은 방법론인 웰 아키텍티드 방법론을 받아들였는지를 실제로 고객들한테 공유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아키텍처는 저랬다고 합니다. AG 1개 쓰고요, EC2 쓰고, 그리고 마이스퀄도 EC2에 인스톨해 쓰고, 그리고 루트 크레덴셜, 루트 어카운트를 계속 쓰고 있었고,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AWS가 내놓은 Well Architected Framework이라는 것들을 쭉 보면서 실제로 진단을 해본 거죠,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액션 아이템을 만들고 AWS의 기술 지원 서비스와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아키텍처를 개선했더니 14년도에는 이런 아키텍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스퀄을 EC2에 운영하다가 백업, 패치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들었는데 RDS를 쓰면서 문제를 해결했고, IAM을 통해서 루트 어카운트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멀티플한 AG를 사용을 해서 가용성을 높이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가지고 인프라를 코드로 정의해서 빨리빨리 복구하고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들을 찾았다라고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12년도와 15년도에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오토 스케일링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모든 영역에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AMI를 직접 만드는 과정들 매뉴얼하게 하시던 분들이 모두 다 안시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토메이트 시켰다, 이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보시면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프로덕션 환경 내지는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려고 있는데 동일한 환경으로 또 다른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싶다, 이럴 때 예전에는 한 달 정도 걸렸던 걸 2시간 이내로 어떻게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인프라를 코드로 정의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뭘 배웠냐, 총 8개의 얻은 교훈들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제가 한글로 좀 옮겼는데,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아키텍처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현재 여러분들의 아키텍처는 이 정도 서비스의 워크로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한계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크기를 단계마다 선택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를 재발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바퀴를 재발명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만큼 나중에 여러분들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허비하는 것 같지만 이런 인프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간을 좀 투자하시라. 그리고 자동화를 하시라.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right person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개선 작업들, 수많은 개선 작업들은 목표가 아니라 끊임없는 여정이어야 된다라는 마지막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AWS의 Well Architected Framework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AWS를 사용하실 때 Well Architected Framework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의 인프라를 더욱더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고 그리고 고도화된 운영 방법론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